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드디어 저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기초간호학개요 파트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보건간호학개요에 대해 분석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간호학개요 부분도 단순암기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번 3회분에 나왔던 단순암기 문제 첫 번째는 람사르 협약에 대한 문제예요. 국제협약 중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약, 이렇게 해서 람사르 협약이 나왔어요. 1971년 이렇게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람사르 협약이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약이라는 거, 이렇게 단순한 암기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의정서라든지 협약, 협정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채택됐고요.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이고요.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이에요.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가 2020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종료된 시점 이후 무기한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협약을 맺은 걸 얘기해요.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예요. 파리 협정에 대해서는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 협약에서 탈퇴했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다시 가입했는데 그 내용이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몬트리올이잖아요. 올. 그래서 올에서 오자를 따서 오존층, 바젤은 뭔가 디젤 느낌이 나잖아요. 디젤은 뭔가 기름 느낌이 있으니까 기름유자, 유해 폐기물. 교토 의정서니까 이거를 약간 고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고온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온난화, 고온, 온난화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가 끝난 다음 쭉 이어서 무기한으로 협약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그나마 쉬우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각자 외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람사르만 해도 뭔가 예전, 그쵸? 이집트 느낌 나지 않아요? 이집트 문명이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 나일강이나 이런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습지, 약간 요렇게 기억하시면, 물론 약간의 억지는 있는데 이렇게라도 암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한 주제에 대해 의견이 상반된 4명에서 6명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맞춰 다수의 청중 앞에서 의견을 발표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어떠한 교육 방법이냐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건 상반된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된 의견, 6명의 전문가, 사회 진행에 맞춰 다수의 청중이 전문가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가장 큰 힌트는 상반된 의견이죠. 상반된 의견. 청중이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면 패널 토의를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랑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동일한 의견을 가지는 게 있죠. 동일한 의견. 그리고 명수는 거의 비슷해요. 5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회자 역시 전문가예요. 패널 토의의 사회자도 전문가예요. 하지만 청중이 전문가냐 아니냐가 달라요. 심포지움은 청중도 전문가, 패널 토의는 청중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보시면 상반된 의견이냐 동일한 의견이냐의 차이, 그리고 청중이 전문가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외울 때는 동심, 상패 이렇게 외우셔서, 상반된 의견은 패널 토의, 동반된 의견은 심포지움. 요것 말고도 청중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패널 토의랑 심포지움 중 어떤 게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뉘앙스상 심포지움이 조금 더 전문가스럽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도 청중은 심포지움,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나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구성원의 자유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 발언.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이 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자, 아이디어 하나씩 내봐요 이러면 누군가 아이디어를 발표하자마자 야, 그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식의 자꾸 제재를 가하고 면박을 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발표를 하고 싶겠어요. 여기는 자유 발언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어떤 아이디어든 얘기하게 하기 때문에 기발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 창조적인, 독창적인 이런 얘기 나오면 브레인스토밍을 찍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보건교육 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언제냐라고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전개 부분이죠. 보건교육은 크게 도입 파트와 전개 파트, 그리고 종결 파트로 나뉘어요. 도입 부분은 전개 과정 전에 대상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흥미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금연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폐암에 걸린 사진을 딱 띄워놓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확 주의 집중하겠죠. 이렇게 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단계인 거죠. 그게 학습에 보통 10에서 15%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요. 전개 부분은 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전달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70에서 80%, 대다수가 이 단계를 차지하죠. 종결 단계는 전개 단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질의를 받아서 그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는 마지막 단계이고요. 보통 이것도 10에서 15단계. 그래서 도입도 10에서 15%, 종결도 10에서 15%. 이 정도 차지한다고 나머지는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식품의 보존법 중 화학적 보존법은 하고 나왔던 문제 중에 답은 여러분이 절임법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화학적 보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시면 화학적 첨가물인 설탕이나 소금, 식초 같은 걸 사용한 모든 것들이 화학적 보존법으로 들어가요. 이런 걸 사용해서 보존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염장법도 나왔었고 당장법도 나왔었고 산저장법도 나오긴 했었어요. 어렵진 않잖아요. 당장법 같은 경우에는 설탕량이 40에서 50%가 돼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훈연법 같은 경우에는 염기 성분에 알데히드라든지 석탄산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화학적 보존법에 들어간다는 것과 훈중법 역시 훈중 가스를 사용해서 클로로포름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화학적 보존법에 들어간다는 거. 훈중법은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됐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화학적 보존법이라는 건 알고 계시면 당연히 좋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과 분뇨를 혼합하여 비료로 만드는 방법, 상식적인 거잖아요. 퇴비법. 이 외에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매리법, 소가법이에요. 매리법은 우리나라든 어디에서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해서 나왔던 문제이고요. 이거의 장점은 처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죠. 왜? 묻으면 그만이니까. 소각법의 경우는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중 위생적이긴 하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왜? 화석연료를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운영관리 문제랑 대기오염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나왔던 게 인슐린 주사 방법, 신생아 목욕처럼 실질적으로 활용이 중요하여 시범 교육으로 실시했을 때 적절한 평가 방법은? 이란 문제였어요. 여러분 시범의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은 관찰법이에요. 시범은 무엇보다도 실질적 활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범 보인 걸 똑같이 해보도록 하면서 관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범에 대한 평가 방법은 관찰법인 거죠. 시험에 엄청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산업피로 문제도 여러분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데 그럼 산업피로는 뭐냐?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예방 가능한 것으로 가역적이다. 이거랑 반대로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비가역적인 게 뭐가 있을까? 산업재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직업병. 당연히 그전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비가역적이다. 그 반대로 산업피로의 경우는
충분하게 쉬고 잘 먹는다면 예방 가능하고 돌아올 수 있다 해서 이런 보기로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 시간과 당연히 관련이 있죠. 작업 시간이 너무 길면 산업 피로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재해 발생 건수와 산업 피로도 비례하겠죠. 산업 피로도가 올라가면 체력적으로 힘들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재해 발생 건수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신적이나 육체적 노동 부하와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눈에 좀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순 암기 문제로 도시하수 처리법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 하수 처리법의 첫 번째는 스크린이란 단계예요. 스크린은 하수에 포함될 수 있는 큰 물질들을 우선 걸러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물질을 거르고 난 다음에 흙이라든지 모래 같은 걸 침전시키는 단계를 침사라 그러고, 그게 이루어지는 곳을 침사지라 그러고, 그 위에 부유물질이라든 걸 침전시키는 곳을 침전지, 그래서 침사 다음에는 침전이라는 단계를 거치고요. 여기까지를 또 다른 말로는 예비처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 단계를 본처리라고 합니다. 본처리. 제대로 처리하는 단계라고 해서 본처리라고 하고, 크게는 그래서 예비처리, 본처리로 나누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본처리의 첫 번째 단계는 임오프 탱크나 부패조, 어떤 처리를 하냐, 혐기성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공기를 싫어하는 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슬러지들에 대한 혐기성 처리를 하는 게 임오프 탱크와 부패조예요. 둘 다 혐기성 처리를 하지만 임오프 탱크에는 침전을 시키는 침전조와 소화조를 나눴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런 부분이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굳이 기억해 둘 필요는 없고요. 이 부패조의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패조는 임오프 탱크에 비해 굉장히 냄새가 심한데, 임오프 탱크는 좀 냄새를 떨어뜨렸다, 조금은 발전시킨 형태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활성온입법은 본처리에서 혐기성 처리가 끝난 이후에 호기성 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활성온입법 말고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살수여상법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호기성 처리를 하는 단계예요. 활성온입법, 살수여상법 둘 다 호기성 처리를 하는 거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두 가지 다 호기성 처리를 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살수여상법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쉽게 살수, 물을 뿌린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 물을 뿌리면서 어떤 판 위에 물을 뿌린다 이렇게 나와주면 여러분은 살수여상법을 찍으면 되고요. 활성온입법은 이 온이가 뭐냐, 슬러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거해야 될 대상이 쌓여 있는 그곳에 산소를 불어넣어줘서 이것을 호기성 처리로 없애는 방법을 활성온입법이라고 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슬러지를 산소를 제공함으로써 호기성 처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대기층에 대한 문제. 그래서 고득점을 원하신 분들은 공부를 권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한 암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 조금 많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실 분들은,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고, 아닌 분들은 좀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고도 20-30km의 대기층에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층, 좀 쉽게 나온 부분이죠.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준다. 오존층 고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른 대기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대륙권 이름부터 대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대륙권이라고 하고, 지상에서부터 15km 지점까지를 얘기하고, 고도가 증가할수록 온도와 밀도가 감소한다고 해요.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는 떨어지죠. 이게 역전되는 걸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안내해 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이 나와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km 상승할 때마다 6.5도씩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거의 없어요. 이 대륙권에서는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 발생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륙권 계면은 16km에서 17km 정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제트 기류가 발생하고 내우를 일으키는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층권, 오존층이 있는 곳이 성층권이거든요. 여기서는 지상에서 50km까지를 얘기하고 당연히 대륙권 계면 이후 50km까지를 얘기하겠죠. 고도 변화에 따른 기온의 변화는 거의 없고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고 여기에 온도 변화도 없고 대류 현상도 없고 기상 현상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이 성층권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중간권은 성층권 이후 80km까지를 얘기하고 높이 변화에 따라 또 기온이 감소하고 대기권에서 온도가 가장 낮다고 하고 유성이 관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열권은 중간권 위에서부터 500km까지를 얘기하고 여기는 열권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시잖아요. 고도 증가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고 공기는 희박하고 전리층이 존재해서 전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오로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고득점 원하시는 분들만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네 번째 단순함기 문제. 첫 번째는 산성비예요.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산화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강하, 생태계 교란, 삼림 황폐화, 철제 부식, 이게 큰 힌트겠네요. 대기 오염 현상 하면 여러분이 산성비를 찍어야 되고 산성비의 주 원인이 되는 물질이 아황산가스예요. 아황산가스. 또 다른 말로는 이산화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종종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아황산가스, 또 다른 말로는 이산화황, 산성비의 주요 원인. 이 이산화황이 좀 무거워서 대기 중에 머무르다가 비가 오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산성비다. 보건진료소에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보건진료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이후 보건진료소잖아요. 그래서 벽지에 설치하는 어떤 법이 근간이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꼭 기억해 두세요. 요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건소의 설치 근거는 뭐냐? 지역보건법이에요. 예전에는 보건소법에 기반을 뒀는데 1995년 이후에 이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요. 이것까지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으나 굳이 암기하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아요. 아시면 좋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는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1차 보건의료의 특성. 여러분이 지문에서 접근성을 고르시면 좋겠어요. 접근성.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접근 가능해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 접근성을 찍으면 좋고요. 이 1차 보건 의료의 또 다른 특성들을 보시면 수용 가능성,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불 가능성, 그래서 지역사회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해야 함. 1차 보건 의료를 많이 제공하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하시고 보건소에 여러분이 가시면 보통 얼마 정도 지불하냐 하면 요즘은 가격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한 1,500원 정도를 여러분이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불 가능성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해야 된다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1,500원에서. 당연히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겠죠. 주민 참여. 그리고 상호 협력해야 되고 당연히 유용해야 되겠고 지속 가능해야 되겠고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내용도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이에요. 네 번째로는 교육 후 평가 기준인 70점 이상의 학생에게 수료증을 모두 발급. 그러니까 기준이 70점을 잡았다는 거에서 여러분이 절대평가를 고르시면 돼요. 이런 평가 유형은 절대평가다. 절대평가의 반대가 상대평가인데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로의 성적을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기준지향적 평가. 절대평가보다는 서로의 성적을 비교하기 좋겠죠. 상대적인 평가를 하니까요. 그리고 절대평가는
네, 한 집단의 성적을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인 거예요. 70점이면 70점, 80점이면 80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60점이 합격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점수만 넘으면 합격을 한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목표 지향적인 평가라는 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이렇게 간략하게 구분해 두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